안 돼요. 민서 이대로 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인 보호자가 와야 수술이 가능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아빠는 없고 엄마는 밤새 일하시느라 연락도 안 되는데. 글로벌 물류그룹 부대표 정우석의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6년 만에 본 자신의 아들과 딸이 응급실 앞에서 보호자가 없다며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전처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우석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죠? 우석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재혼해서 잘 산다고 들었는데 아빠는 어디 있고 왜 아이들만 병원에 있는 걸까요? 매달 빠짐없이 1,200만 원을 보냈는데 왜 엄마는 밤새 일을 한다는 거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학병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구두 밑창과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글로벌 물류그룹 부대표 정우석의 걸음은 언제나처럼 빨랐죠. 오늘도 그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협력사 대표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형식적인 병문안을 위해 들른 것뿐이었어요. 맞춤 정장에 주름 하나 없는 실루엣,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100만 원대 시계,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머리카락.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저 다음 일정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로봇 같았죠.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응급환자입니다.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자동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우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구급 침대 위에 못 박혔어요. 두 아이가 실려 있었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여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11살 정도의 여자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보호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이만이 서로를 의지한 채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었어요. 우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재와 민서, 6년 전 그가 떠나보낸 아이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재의 굳은 표정 속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흔적, 민서의 찡그린 얼굴에 겹쳐지는 어린 시절 웃는 얼굴. 그것들이 우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구두 밑창이 미끄러지듯 응급실을 향해 달렸죠. 번들거리던 구두가 이제는 절박함으로 바닥을 박차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이들.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그 한마디에 우석의 목이 막혔습니다. 보호자. 그는 과연 그 자격이 있을까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양육비만 통장으로 보내고 얼굴 한 번 보지 않았던 그가 말을 더듬는 사이 민재가 응급실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우석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동생의 손만 꼭 쥐고 있었죠. 우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병원장, 응급의학과 과장, VIP 담당 직원. 그가 쌓아온 인맥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보세요? 나야. 지금 당장 응급실에 내려와. 급한 환자가 있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성결제 처리해. 금액은 상관없으니까 최고 치료를 받게 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도 우석은 응급실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민서의 작은 몸에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민서가 아파요. 그 모습을 보는 우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아니 두 남매끼리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우석의 입에서 나온 건 걱정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정유진을 향한,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아저씨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우석과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이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끄럽게 소리치는 어른 한 명일 뿐이었어요. 우석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기 혐오가 온몸을 휘감았죠. 6년.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요? 더 큰 계약,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그것들을 쫓느라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그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던 구두는 이제 무겁기만 했고 꽉 조인 넥타이가 숨통을 조여왔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남자. 정우석은 그렇게 응급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담당 의사가 상담실로 우석을 불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차트를 넘기는 손끝이 조심스러웠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신중했습니다. 우석은 상담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죠.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우석의 심장을 쥐어짜왔어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민서 양의 상태가 만성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영양실조 증세도 보이고 호흡기 질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흔적이 있어요. 민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인데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석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매달 보낸 양육비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돈이 과연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였을까요? 아니,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의사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대표님,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습니다만 이런 순간의 치료만으로는 아이가 나을 수 없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약물 치료, 수술, 이런 것들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이 곁에 있어줄 보호자예요.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 안아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이것이 치료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석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민서 양의 호흡기 질환은 주거 환경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하고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치료해도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민재 군은 동생을 돌보느라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 역할을 하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거죠. 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해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상담실을 나온 우석은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을까요? 회사에서의 지위, 통장 잔고, 남들의 인정, 그런 것들로 자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후 3시 이사회, 5시 해외 바이어 미팅, 7시 만찬. 빼곡한 일정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한때는 이런 일정표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곧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민서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잠들어 있는 작은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어요. 그 옆에서 민재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하는 14살 소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우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성공으로 가린 결핍.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돈과 지위로 메울 수 있다고 착각했던 아버지라는 빈자리. 그 자리를 비워둔 채 달려온 6년이 만들어낸 것은 영광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이 초록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탈출구를 알려주는 그 불빛이 오히려 우석을 이곳에 붙들어 두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였죠. 나는 대체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나? 그 질문이 우석의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받아든 서류에는 아이들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석은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우석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길, 무너져가는 담벼락, 곳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 이곳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내려드릴까요? 운전기사의 물음에 우석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퀴퀴한 공기가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문 앞에 서자 더욱 참담했습니다. 녹슨 우편함, 깨진 타일, 곳곳에 갈라진 벽.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구세요?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민서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석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이웃 여성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동정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시선이었죠. 아이들 엄마요? 호텔 청소하다가 대리운전도 하고 행사 있으면 스태프로도 뛰어다녀요. 밤샘 근무가 많아서 집에 잘 못 들어와요. 불쌍한 것들, 맨날 둘이서만 지내죠. 여성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해요.
아이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예요. 우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유진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 한때는 자신과 함께 웃고 꿈꾸던 여자가 이제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벽 곳곳에 피어오른 검은 곰팡이, 창문 아래 젖은 자국들, 낡아 빠진 중고 전열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싸구려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공간에는 라면 봉지들만 쌓여 있었죠. 우석은 벽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6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투자자 신다은. 그녀의 붉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정 대표님,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여자와 아이들에게 발목 잡혀 있죠? 당신은 저 여자 옆에선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살 인생이에요. 내 옆에 오면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날 우석은 흔들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흔들리기를 선택했죠. 더 큰 성공,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그것들이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커지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정 대표님도 이제 선택하셔야죠. 가족이라는 짐을 계속 지고 갈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날아오를 건지. 신다은의 달콤한 속삭임에 우석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유진은 끝까지 우석을 붙잡았지만 우석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거야. 내가 더 성공하면 돈 많이 보낼게. 너도 원하는 거 다 하고 민서 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반지하 방 한 구석에 놓인 아이들 책상을 보며 우석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학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재의 참고서, 민서의 색연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흔적들이었죠. 벽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6년 전 아직 함께였을 때 찍은 사진.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만졌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아니 행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행복한지 몰랐던 시절이었죠. 그날 우석은 신다은의 그 말에 가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똑똑히 보고 있었죠. 우석이 과거를 후회하며 차에 타자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정 대표님, 민서 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석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어요. 병원으로, 지금 당장. 차가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민재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는 듯 계속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죠. 바로 그때 병실 안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87,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처치 준비하세요.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까지 들렸어요.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지금 추가 검사와 처치가 시급한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오빠예요.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성인 보호자가 필요해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요. 민서가 죽으면 어떡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석의 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민재를 달랬습니다. 다른 보호자분은 정말 안 계신가요? 친척이라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둘뿐이에요. 민재가 울부짖었습니다. 14살 소년의 어깨가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어요. 우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야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VIP 담당 직원이었어요. 우석은 복도 한쪽으로 물러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 대표님, 연락하신 민서 양건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때? 산소 포화도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내가 비용 전액 보증한다고 해. 성결제 처리하고 최고 의료진 투입해. 지금 당장. 하지만 대표님,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는. 우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담보 서고 나중에 보호자 추임받으면 되잖아. 지금은 1분 1초가 급하다고.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민재가 우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낯선 남자가 동생을 위해 전화하는 모습을 본 거죠. 아저씨가 민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저씨. 그 단어가 우석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자신이 만들어낸 거리였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신 거니? 지금 일하시느라 바쁘신가 봐요. 그럼 엄마가 일하는 곳은? 호텔이요. 근데 어느 호텔인지. 오늘은 대리운전도 한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이조차 엄마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병원 로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민재야. 민서는 정유진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호텔 유니폼 위에 겉옷을 걸친 채였어요. 운동화 끈은 한쪽이 풀려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엄마. 민재가 유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유진이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휴대폰을 락커에 넣어두고 손님이 자꾸 불러서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동전들이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우석이 몸을 숙여 지갑을 주워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석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유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유진의 손에 쥐어주고는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보호자분, 서둘러 주세요. 간호사의 재촉에 유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류에 사인하고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곁눈질로 우석을 흘끔거렸습니다. 민재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와 저 아저씨가 아는 사이인가? 아이의 시선이 두 어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추가 검사 동의가 끝나고 민서가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복도에는 유진과 민재,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우석만 남았어요. 유진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민재가 엄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민서 곧 나을 거예요. 14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된 그림이었죠. 우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다가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밤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자신의 회사가 있었고 내일 오전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오전 회의 자료 최종 컨펌 부탁드립니다. 우석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검사실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지금 그 안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죠. 우석은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자로 선 이 자리. 아저씨라 불리는 이 위치. 이것이 6년의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유진에게 설명하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입원비는 그 부분은 이미 처리됐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선결제로 들어와 있네요. VIP 담당 쪽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유진의 시선이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우석이 서 있는 쪽이었어요. 우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죠. 병실이 배정되고 민서가 옮겨졌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창가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깨끗한 침대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민서 곁에 앉았습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유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석은 병실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들어가면 됐어요. 문고리를 잡고 문을 밀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아까 그 아저씨,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민재야,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 사람 봤을 때 표정, 그리고 저 사람이 엄마 쳐다볼 때 눈빛, 그게 뭔지 알아요.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빠죠? 그 질문에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석은 문틈에 기댄 채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요. 민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차피 필요 없었어요. 우린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엄마랑 민서랑 저랑 셋이서. 그 말이 우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재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요? 고맙다고요? 돈 대신 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민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갚을 거예요. 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1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 있는 우석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들었어? 유진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그 말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유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비용은 내가 갚을게. 시간 걸려도. 그런 게 아니야. 우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그냥 뭐, 갑자기 양심에 찔려서, 아니면 불쌍해 보여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애들이 필요했어. 6년 전에도 지금도.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우석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우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서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움찔했어요.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턱까지 덮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낯선 남자를 보는 아이의 눈빛이었죠. 민서야, 괜찮아. 저분은. 유진이 다가가려는데 민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침대와 우석 사이를 가로막듯 섰어요. 자기보다 훨씬 큰 어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민서 무서워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민서한테는 아저씨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요. 우석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이제부터 잘해주겠다고? 그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우석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세요. 민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그 말이 끝나자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석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문까지 왔을 때 발이 멈췄어요. 돌아서야 했습니다. 나가야 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석의 머릿속에 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해요. 민재의 축 처진 어깨가 보였습니다. 14살 소년이 짊어진 무게가 보였어요. 민서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아이가 보였죠. 지금 손을 놓으면 영영 자격이 없었습니다. 6년의 부재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부재는 선택이었습니다. 우석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얹은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민재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고 민서의 두려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안에서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 뒤 유진이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네, 팀장님. 아니, 지금은 정말 아이가 입원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유진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죠. 민재야,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호텔에서 급하게 불렀어. 되도록 빨리 올게. 엄마, 지금 가야 돼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안 가면 재계약 끊길 수도 있어. 금방 올게, 응? 유진이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가려는데 우석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저렇게 아이가 아픈데도 일터로 달려가야 하는 삶. 그게 지금 유진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문득 반지하 집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핀 검은 곰팡이, 라면, 봉지만 쌓여있던 부엌, 낡은 전열기 하나. 우석은 매달 양육비를 보냈는데 매달 1,200만 원씩 6년간 빠짐없이 송금했는데 왜 아이들은 저런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석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달 25일 정확하게 1,200만 원씩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우석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수취인이 정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신다은. 우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년 전 이혼할 때 신다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 대표님,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양육비도 제 계좌로 보내시면 제가 깔끔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직접 연락하면 감정만 상하잖아요. 이혼한 부부가 돈 문제로 계속 얼굴 맞대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그때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신다은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니 고맙기까지 했었죠. 그렇게 6년 동안 신다은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말 아이들에게 전달됐을까요? 우석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눈앞의 아이들이 더 급했습니다. 우석은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재가 민서 옆에 앉아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4살 아이가 보호자 역할을 하며 홀로 버티고 있었죠. 우석은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민재가 경계하는 눈으로 우석을 쳐다봤습니다. 우석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어요. 엄마, 일하러 가시는 것 같던데. 네. 언제 돌아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늦으면 새벽일 수도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익숙한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을 수없이 반복해왔겠죠. 그럼 그동안은 누가 민서 곁에 있어줬니? 제가요. 엄마 없을 땐 제가 민서 돌봐요. 우석의 심장이 조여왔어요. 민재야. 우석이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시선을 맞췄어요. 내 엄마가 일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내 대신 보호자 역할 좀 하게.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동생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이젠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싫으면 복도에 있을게. 그냥 필요하면 부를 수 있게만. 우석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실 바로 앞 의자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부터 일주일간 모든 일정 취소해. 네. 대표님, 내일 오전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도 연기하고.
급한 건 부사장한테 다 넘겨. 그게 대표님 참석이 필수인 안건들이. 내가 지금 더 급한 일이 생겼어. 이유는 묻지 마. 비서실장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우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반지하 집 문제를 처리해야 했어요. 우석은 방역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제습 전문 업체, 누수 보수 업체에도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 첫 차로 출동 부탁합니다. 아이가 사는 집이니까 안전한 약재만 쓰시고요. 곰팡이 완전히 제거하고 누수 원인 찾아서 뿌리부터 손봐주세요. 비용은 걱정 마시고 제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시를 마치고 나니 복도가 고요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민재가 민서에게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도 아직 보호받아야 할 아이인데 오빠라고 아픈 동생을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우석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양육비, 신다은, 반지하 집. 이 퍼즐 조각들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우석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불편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어디선가 환자 모니터의 경고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석은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이었어요. 나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신다은 상무가 처리한 개인 업무 관련 기록 전부 뽑아줘. 특히 6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처리된 건 전부. 신 상무님 관련 기록 말씀이십니까? 그래. 1시간 내로 보고해. 전화를 끊고 우석은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우석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50분 뒤 경영지원실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우석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보며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양육비 송금 기록. 매달 25일 1,200만 원씩 신다은의 계좌로 입금. 하지만 신다은에게서 유진에게로 나간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6년간 단 한 번도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유진이 우석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서버에 백업되어 있던 기록이었죠. 민재가 내일 학예회예요.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민서가 오늘 상 받았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대. 한 번만이라도. 하지만 우석은 이 문자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다은이 중간에서 모두 차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석에게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정유진 씨가 연락하지 말래요. 아이들도 아빠 얘기만 나오면 싫어한대요. 재혼 준비 중이래요. 새 아빠가 생기면 더 좋아할 거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우석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6년 동안 신다은은 우석과 가족 사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까지 가로챘어요. 우석은 신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신다은이 받았어요. 어머, 정 대표님. 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우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네? 무슨? 내가 2번 말 안 해. 1시간 안에 와.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신다은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1시간 뒤 신다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석을 마주한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양육비. 우석이 말을 잘랐습니다. 6년간 내가 보낸 돈 어디 갔어? 신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매달 1,200만 원씩 들어갔어. 6년이면 8억 6천. 그런데 당신 계좌에서 정유진한테 나간 건 단 한 푼도 없더군. 정 대표님, 그게 문자도 마찬가지야. 유진이 보낸 문자들 당신이 다 차단했지. 그리고 나한테는 거짓 보고를 했고. 신다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 우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 내 아이들한테 갈 돈을 가로챘고 왜 가족을 갈라놓았어? 그건. 신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뭐? 그 여자랑 아이들 때문에 당신이 흔들릴까봐.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당신이 결정할 일이야? 내 돈을 훔치고 내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그게 날 위한 거였다고? 정 대표님,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신다은이 한 걸음 다가서려 했지만 우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회사에는 내가 따로 처리할 거야. 지금은 꺼져. 신다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서서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우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어요. 신다은의 거짓말, 차단된 연락, 가로챈 양육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속이 후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왔습니다. 밤새 일하고 돌아온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복도에 선 우석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유진아. 우석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확인했어. 양육비, 너한테 안 갔지?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가로챘어. 문자도 전부 차단했고. 나는 정말 몰랐어.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래서요? 유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당신이 나쁜 거예요? 우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자를 막았다고 해서 당신이 6년 동안 얼굴 한 번 아이들에게 안 보여준 게 정당화돼요? 돈을 가로챘다고 해서 당신이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 안 한 게 용서돼요? 하지만 우석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희가 내 연락받기 싫어한다고, 아이들이 아빠 얘기만 나와도 싫어한다고. 너는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재혼 준비 중이라고. 우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지내는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없는 게 더 나은 줄 알았어. 유진이 우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말만 듣고 믿었다는 게 변명이 돼요? 당신이 정말로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면 누가 뭐래도 직접 확인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집에 찾아왔겠죠.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랬어요. 왜요? 그게 편했으니까. 그 사람이 대신 나쁜 사람이 되어주고 당신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새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해를 만든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부재가 만든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부재가. 그 말이 우석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비겁해요. 유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우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신다은의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외부의 조작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신다은이 아니었으니까요. 우석 자신이었습니다. 확인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도, 편한 거짓말을 믿기로 한 것도,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도 전부 우석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우석의 가슴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속죄되지 않은 6년. 그건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오직 우석만이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다은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우석은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야? 정 대표님,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해요. 신다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할 말 없어. 있어요. 아주 많이. 신다은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 대표님, 지금 이사회에서 난리예요. 대표가 일주일째 연락 두절이라고. 중요한 계약건들 다 밀려있고 해외 바이어들은 언제 만날 수 있냐고 난리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라고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석은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서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지. 뭐라고요? 신다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정신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 올라갔는데, 이혼까지 하면서 선택한 길인데, 그게 잘못이었어. 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정 대표님,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우석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신다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후회해요. 이사회에서 당신 자리 위태로워요. 계속 이렇게 아이들한테 매달리면 당신 부대표 자리 날아갈 거예요. 우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회사는 당신 같은 감상적인 사람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리더가 필요하지. 가족 문제로 일주일씩 잠적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요. 신다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선택하세요. 회사냐 아이들이냐. 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겁니다.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저울질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 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선택할 거야. 뭐라고요? 회사 자리 잃으면 잃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내 아이들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어.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회사 일은 이사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석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미확인 전화가 24건, 문자 메시지가 48건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회사에서 온 것들이었죠.
우석은 천천히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완전히 꺼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이 꺼지니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것 같았어요. 회사, 이사회, 계약, 바이어. 그 모든 것들이 멀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우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응, 여기 있을 거야. 민재가 우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회사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지금은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석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꺼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6년 전 우석은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성공을 선택했죠.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든 자리를 잃든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복도에 앉아 있는 우석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의외였어요. 아직 병원 식당 가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괜찮아. 나는 아이들 곁에 있으려면 건강해야죠. 쓰러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당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우석은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부대표가 연락 두절이라고, 중요한 회의를 다 빠진다고. 어쩌면 정말로 자리를 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것들이 무너진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석은 식당에서 급히 식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민서의 호흡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석은 꺼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켤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오직 이곳에만. 새벽 2시 병실 안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보음이었어요. 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 의자에서 졸다가 깬 몸이 휘청거렸지만 재빨리 병실 문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오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민서가 침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80,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호출. 민재가 침대 옆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간호사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서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분들,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갈 수 없어요. 지금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이 계시면 제발이요. 민서 옆에 있게 해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교체되고 링거가 추가됐어요. 간호사들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우석은 문 앞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유진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우석도 따라 나갔어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폐 조직 일부를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어서요. 늦어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언제요? 30분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수술방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요.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았지만 서명란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혼자 결정하기가.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민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 민서 괜찮아질 거예요. 그치? 그럼 당연하지. 유진이 아이를 끌어안으려는데 민재가 우석을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그 한마디가 복도에 떨어졌습니다. 왜 진작 안 왔어요? 민서가 아프기 전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지기 전에 왜 안 왔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유진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것 같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우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놨던 휴대폰이 저절로 켜진 건 아니었어요. 주머니에 든 또 다른 휴대폰, 비상 연락용이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긴급, 이사회 소집, 부대표 직무정지 안건 상정, 금일 오전 10시, 불참시 징계 확정. 우석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사, 자리, 지위, 6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복도 천장의 비상등이 깜빡였습니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초록빛이 우석의 시야를 흐렸어요. 문득 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혼 서류, 펜을 쥔 손이 떨렸었죠. 유진이 맞은편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우석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민재랑 민서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우석은 서명했습니다. 신다은이 옆에서 속삭였었죠. 잘하셨어요. 이제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때 우석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도피였습니다. 비겁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지금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지위는 사라지고 6년 동안 쌓은 성공이라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눈앞에서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성공, 인정, 지위,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우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불참, 알아서 처리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어요. 회사에서의 자리, 부대표라는 직함, 모든 게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석은 수술 동의서를 들고 서 있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혼자 이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우석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같이 서명할게.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당신이 뭔데? 아빠야.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나는 민서의 아빠야.
이 결정, 혼자 지지 마. 같이 지자.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혼자 버틸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동의서 위에 놓였습니다. 함께 펜을 잡고 함께 서명했어요. 바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하지만 그 바닥 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수술실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복도를 물들였어요. 우석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술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았죠. 민재는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가끔씩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어요. 우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 손으로 6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악수를 나누고 성공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아버지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민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가르쳐 준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뒤에서 잡아줬었죠. 아빠 놓지 마 하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잡아줬습니다. 절대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요? 놓아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손을 뗐어요. 민서가 막 혼자서 자기 시작했을 때 밤마다 악몽을 꿨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무서워하고 울면서 달려왔었죠. 우석은 아이를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하고 속삭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아이가 병실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아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혼자선 버틸 수 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여전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 혼자서도 아이들 키울 수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어요. 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둘이 필요했어요. 엄마 혼자가 아니라 엄마랑 아빠, 둘 다. 유리창에 유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재가 학예회 할 때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데 우리는 엄마만 있었어요. 민재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알았어요. 아빠가 보고 싶다는 거. 유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가 아빠 그림 그려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6년 동안 그 그림이 거기 있었어요. 색이 바래도 구겨져도 민서는 떼지 않았어요. 우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한 번도.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돈 많이 벌어서 집에 보내주는 게 아버지 역할인 줄 알았어. 성공하면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어. 하지만 우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그냥 도망친 거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유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석에게서 두 의자 떨어진 곳이었어요. 나도 완벽한 엄마 아니었어요. 일하느라 집에 없을 때가 더 많았고 아이들이 외로워할 때 곁에 없었어요. 민재가 혼자 동생 돌보게 만들었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없이도 괜찮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들은 외로웠고 나는 지쳐갔고 우리는 그냥 버티기만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벌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석은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유진은 혼자 버티려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함께, 그게 답이었어요.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했죠. 수술실 표시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민서, 괜찮을까요? 우석과 유진이 동시에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해줘야 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석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강한 아이야. 꼭 괜찮을 거야. 유진이 민재에게 다가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재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석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어요. 같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어요. 자격이 있을까요? 유진이 우석을 돌아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우석이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민재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민재가 우석을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우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재가 떨쳐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복도 끝에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가장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석과 유진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염증 부위를 깨끗하게 제거했고 출혈도 없었어요. 이제 회복만 잘 되면 됩니다. 유진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우석이 재빨리 팔을 잡아줬어요. 유진은 우석의 팔에 기댄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우석이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재가 몸을 맡겼어요. 아빠의 품에 기댄 채 참았던 긴장을 풀어냈습니다. 회복실로 옮기고 나면 보실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1시간. 그 시간 동안 우석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석은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밀린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사, 이사회, 징계. 하지만 우석은 그것들을 지나쳐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대표님, 이사회가. 듣기만 해. 내 의결권 전부 신탁 처리해. 향후 3년간 의결권 행사 못하게. 네. 그럼 대표님 지분은 있어도 의결권이. 알아. 그리고 스톡 옵션 전부 반납할 거야. 회사에 돌려줘. 법무팀장이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회사에서 대표님 입지가 없어지겠지. 대신 부대표직은 사임할게. 경영에서 손 뗄 거야. 우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할 수 있어. 물류 현장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매니저로 돌아갈게. 정규 업무 시간만 일하고 초과 근무 없이. 그 정도면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시면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도 괜찮아. 필요한 만큼은 벌 수 있어.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법무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전화를 끊고 우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는 내려놓지만 가족을 지킬 힘은 남겨두는 선택이었어요. 다음으로 우석은 병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공동보호자 등록 신청하셨죠? 서류 여기 있습니다. 우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이름을 적고 관계란에 부라고 썼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배우자분도 함께 서명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올게요. 우석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자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커피를 뽑으려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우석이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동보호자 서류야. 같이 서명하자. 유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우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관계란에 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효력 있는 거예요? 응. 이제부터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을 때 우리 둘 다 보호자야. 너 혼자 결정 안 해도 돼. 유진이 우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당신, 회사는요? 정리했어. 의결권 신탁하고 스톡옵션 반납했어. 부대표직도 사임했고. 뭐라고요?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일은 현장 실무로 돌아갈 거야.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관리. 정규 시간만 일하고 저녁엔 집에 올 수 있어. 연봉은 줄겠지만. 우석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병원비 내고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해.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좀 쉬어. 호텔 청소며 대리운전이며 그만해도 돼. 내가 벌게. 내가 6년 동안 혼자 짊어진 짐, 이제 나랑 나눠지자.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같이 서명하자. 오늘부터는 빈자리 없이. 우석이 펜을 건넸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어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호자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관계란에 뭐라고 썼죠?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부, 모. 6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다시 부모로 선 순간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회복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안정적이었어요. 유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석은 반대편에 섰어요. 민재가 발치 쪽에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우석은 민서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우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는 곁에 있을게. 약속해. 민서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우석을 향했어요. 아빠.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 민서야. 아빠야. 민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우석은 민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유진이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였을까요? 용서였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번엔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가 침대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였죠. 유진이 침대 옆에 앉아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고 우석은 반대편에서 베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난 뒤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응, 민서야. 엄마 여기 있어. 유진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돌려 우석을 봤어요. 잠시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그 한 단어가 병실에 떨어졌습니다. 우석의 가슴이 뛰었어요. 민서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낯선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요. 응, 민서야. 아빠야. 우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서의 손을 감쌌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바보였어. 민서 곁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서의 작은 손등에 뚝 떨어졌어요. 이제는 안 가요? 안 가. 절대 안 가. 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민서 옆에 계속 있을 거야. 약속해. 민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석의 손을 꼭 쥐었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작은 힘이 우석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음료수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우석에게 하나를 건넸어요. 드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우석이 음료수를 받아들었어요. 고맙다, 민재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 전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민서 괜찮아 보여요. 응. 의사 선생님이 회복 빠르다고 하셨어.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동생 침대 옆으로 다가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행이다, 민서야. 오빠, 고마워. 오빠가 계속 곁에 있어줘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우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어린아이가 동생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민재야. 우석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안 그래도 돼. 아빠가 있으니까. 민재가 우석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믿고 싶지만 아직은 두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민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정말 작게 말했어요. 오늘은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석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오늘은이라는 단어가 무거웠어요.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민서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어요.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우석은 옆에서 물컵을 준비하고 있었죠. 천천히 먹어, 민서야. 네, 엄마. 민서가 죽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우석이 건넨 물이었어요. 민서가 우석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도 계속 여기 있어요? 응.
아빠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밤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만 남으셔야 해요. 유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우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남아. 나는 복도에 있을게. 하지만 괜찮아. 민서가 엄마 옆에 있는 게 더 편할 거야. 나는 밖에 있어도 돼. 유진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석이 병실을 나가려는데 민서가 불렀어요. 아빠, 응? 내일도 와요? 당연하지. 아침에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우석이 민서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민서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석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민재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우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집에 안 가니? 아빠는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저도 여기 있을래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석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 걱정돼서요. 그리고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안 갈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우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6년의 부재를 하루 이틀 만에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 같이 있자. 우석이 외투를 벗어 민재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민재가 움찔했지만 떨쳐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을 맞이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간호사의 발소리만 가끔씩 들렸습니다. 우석은 옆에 앉은 민재를 곁눈질로 봤습니다. 아이가 졸고 있었어요.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우석의 어깨에 살짝 닿았죠. 우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민재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습니다. 믿음의 첫 문장이 놓인 밤이었습니다. 민서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서는 유진이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피스였어요.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이었죠. 엄마, 이거 새 거예요? 응. 아빠가 사온 거야. 민서가 우석을 돌아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우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민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망설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짐을 챙기는 동안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서 양, 정말 잘 회복했어요.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3주 전 우석이 처음 아이들을 마주했던 그곳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걷는 우석의 발걸음은 달랐어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맞춤 정장 대신 편한 청바지와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목의 100만 원대 시계는 사라지고 대신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천천히 걸어요. 아직 조금 어지러워요. 그래, 천천히 가자. 우석이 걸음을 늦췄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았어요.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으니까요. 민재가 앞서 걸으며 자동문을 열어줬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신선했습니다. 자, 집에 가자. 유진이 말했습니다. 집. 새로운 집이었어요.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우석이 구한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3개, 햇빛 잘 드는 2층.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곰팡이도 없고 습기도 없었죠. 창문을 열면 바람이 통했어요.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했다. 민서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석이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아직 가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파, 식탁, 그리고 텔레비전. 하지만 깨끗했어요. 벽은 하얗고 바닥은 반짝였습니다. 민서 방은 저쪽이야. 유진이 민서를 데리고 안쪽 방으로 갔습니다. 민서의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민서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엄마, 아빠, 책상이랑 침대 있어요. 우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가구를 들여놓았었어요. 민서가 좋아할 만한 하얀색 책상과 침대였습니다. 민재 방도 있어. 가봐. 민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을 때 아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유진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자, 먹자. 우석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서가 먼저 한 입 떴어요.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유진이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가끔 우석을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반찬 더 먹어. 우석이 민재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민재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존댓말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우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내일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부대표가 아닌 프로젝트 매니저로요. 우석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림을 껐어요.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빠, 같이 놀아요. 민서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색연필을 들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모양이었죠. 그래, 뭐 그릴까? 가족 그림요. 우석이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종이에 4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자기 자신. 서툰 그림이었지만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아빠, 여기 아빠예요. 키가 제일 크죠? 그렇지. 잘 그렸네. 민재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석이 아이를 불렀어요. 민재야, 너도 와서 같이 그려. 저는 괜찮아요. 같이 그리자. 민재도 가족이잖아. 민재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서 옆에 앉았어요. 민서가 오빠에게 색연필을 건넸습니다. 오빠, 이거로 그려요. 4사람이 바닥에 둘러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과시할 것은 없었습니다. 명품도 없고 넓은 집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우석과 유진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고마워요.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 집, 아이들, 모든 게 나도 고마워. 우석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서 2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석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도 많은 돈도 남들의 인정도 아니었어요. 성공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저녁 식사.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